한밤중 달빛이 사또댁 대문간을 희뜩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 바람거리를 흔들어 대며 쟁그랑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등잔 하나 켜지지 않은 채 찬 기운만이 방 안 구석구석을 휘돌고 있었습니다. 기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마루 위에 격자무늬 그림자를 들이우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지요. 죽향은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사또 부인이라는 체면을 지키고는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듯 했지요. 남편인 사또는 또다시 기생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의 혼자만의 시간은 이렇게 달빛과 바람소리만이 벗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단치마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나절부터 내린 이슬이 마당의 돌계단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죽향은 방문을 살짝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월계수 그림자가 마루 끝까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소량이 은은하게 풍겨왔지요.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나무와 대나무 냄새가 섞여 있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죽향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 달빛이야 내 사정을 더 잘 알겠지요. 죽향이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느리고 불규칙한 걸음으로 보아 사또가 취한 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죽향은 서둘러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잠든 척했지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서러움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진정한 부부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보게, 문 열어라. 이놈의 자물쇠가 왜 이리 복잡하냐? 거친 목소리가 대문간에 울려 퍼졌다. 사또는 술기운에 절어 있는 듯 말끝마다 비틀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인이 불이 나게 달려가 대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사또의 중얼거림이 마당에 퍼졌다. 대장부가 하는 일에 여편 내가 어찌 끼어들겠느냐. 기생월양이가 참 곱더구나. 저런 여인이 진짜 여인이지. 사또의 말을 들은 죽향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에 묻힌 눈물은 소리 없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참았다. 사또는 말을 마구간에 맡기고는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술에 취한 발걸음이 자갈길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죽향은 그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밤 기운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바람거리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그것마저 외로운 울음으로 들렸습니다. 죽향의 마음에는 서러움이 밀려왔지요가 자책으로 변하고 마침내는 체념으로 가라앉았다. 내가 부족해서 남편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일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달빛은 여전히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쓸쓸해 보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죽향은 일어나 찬방으로 향했지요.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가에는 어쩔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다시 곱게 빗어 올리고 깨끗한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무거웠지만 사또 부인으로서의 체면은 지켜야 했지요.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죽향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미꽃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되 사람의 마음은 위로 치솟기 마련이라. 사흘 뒤 저녁 나절, 죽향은 집 뒤편 갈대밭으로 발걸음을 향했지요. 해가 서산에 걸리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숨었습니다. 나왔지요 하며 갈대 사이로 은빛 물결을 만들어냈다. 이곳만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갈대밭으로 가는 길목에는 작은 개울이 흘렀다. 물소리가 졸졸거리며 마음을 진정시켰고 어디서나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려왔지요. 수련과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가를 지나면서 죽향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 어머니와 함께 연꽃을 따서 차를 우려 마시던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죽향은 치마폭을 조심스럽게 추스르며 갈대숲 깊숙이 들어갔다. 저녁 무렵의 갈대밭은 신비로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이 바스락거리며 속삭이는 것 같았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요. 그녀가 늘 앉던 자리는 갈대가 둥글게 에워싼 작은 공터였습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어 앉기에 편했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사또 부인이라는 신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죽향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손으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작은 방망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금맥을 찾아다니는 광꾼이었지만 딸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를 깎아 여러 가지 장난감을 만들어주시곤 했지요. 그 방망이에는 정교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죽향은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다. 아버님이 계셨다면 이런 외로움은 없었을 텐데 어머님도 함께 계셨다면. 아버지를 잃은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금맥을 찾던 중 산사태에 휘말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했지만 죽향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왔지요.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이듬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죽향은 천외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또가 죽향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는 것을 죽향은 뒤늦게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금맥에 대한 권리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죽향의 숨소리가 차츰 거칠어지기 시작했지요. 혼자만의 시간에서 찾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달빛이 갈대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갈대를 흔들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방망이를 쓰다듬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갈대밭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바람소리와는 다른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죽향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고 방망이를 재빨리 품속에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긴장이 흘렀다.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자 멀리 어설픈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가 있나요? 죽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주춤하더니 갈대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훤칠하고 어딘지 순박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눈빛이 맑았다.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품이 있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저는 이 근처를 지나가던 머슴이옵니다. 그 사내는 산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온 축향이었지만 산바리의 표정에는 야릇한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아무한테도 안 말하겠추. 나 혼자만 가슴에 담아두겠추. 산바리의 말에는 진정성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축향은 차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나요? 멀리 한양에서 왔사옵니다. 이 고을에는 일거리를 찾아 들렀지요. 한양에서요? 그럼 글도 읽을 줄 아시겠네요. 소인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사옵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둘 사이의 어색함을 부드럽게 감쌌다. 축향은 산바리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눈빛처럼 다정하고 진실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일거리가 많지 않을 텐데요. 대부분 농사일 뿐이고 품삯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성실히 일하면 먹고 살 길은 있겠지요. 소인은 무엇이든 할 수 있사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달빛이 갈대 사이로 스며들어 은빛 무늬를 만들어냈고 멀리서 물소리가 졸졸 흘러왔지요. 축향은 산바리의 존재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의 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저 혹시 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다면? 축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 자신도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욕구가 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을 구하고 있어요. 물론 사또 나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만 산바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워했지요. 소인 같은 떠돌이를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사옵니다. 하지만 마님께 누가 될까 걱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사또에게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았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자 갈대밭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축향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하늘이 내린 인연은 바람결에도 스며든다 하였으니 사흘 후 이른 아침 축향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사또에게 산바리를 머슴으로 들이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별채에서 숙취로 얼굴이 부어올라 있었지만 축향의 말에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나는 바쁜 몸이니. 사또는 관아일과 금고 관리로 늘 바빴다. 특히 요즘에는 어떤 중요한 일로 한양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듯 했지요. 밤마다 별채에서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가끔 수상한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했지요. 축향이 머슴 하나 드리는 것쯤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자가 믿을 만한 자냐? 네, 한양에서 온 사람으로 글도 읽을 줄 압니다. 글을 읽는다고? 그럼 장부 정리 같은 일도 맡길 수 있겠군. 사또의 눈에 관심의 빛이 스쳤다. 최근 금고 관리와 각종 장부 정리가 복잡해져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바리는 사또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일은 우물가에서 설거지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축향과 산바리는 우물 둘레에 앉아 그릇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주고받았다. 물이 참 맑군요. 우리 집 우물은 깊이가 10길이 넘는답니다. 아버님이 직접 하신 것이지요. 어르신께서 직접 우물을 파셨다니 대단하신 분이셨나 보네요. 축향의 손이 찬 우물물에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듯 떨렸습니다. 산바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도왔지요. 그의 손이 축향의 손과 스칠 때마다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거친 손이었지만 그 감촉이 축향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마님, 손이 차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우물가에서 바라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하얀 구름 몇 점이 느긋하게 떠다니고 있었고 어디선가 종달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축향은 오랫동안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갖지 못했지요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쌀을 고르는 일도 함께 했지요. 넓은 멍석 위에 쌀을 쏟아놓고 돌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축향은 산바리와 함께 있으니 전혀 힘들지 않았다. 산바리는 고향이 그립지 않나요? 마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고향 생각이 안 나지요. 산바리의 말에 축향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쌀알 고르기에 집중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영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태어나서 이 고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크고 번화한 곳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곳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녁 밥상을 차릴 때도 축향은 산바리를 부엌으로 불렀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산바리는 불 지피는 일을 맡았고 축향은 쌀을 씻어 솥에 앉혔다. 불 지피는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부엌에는 은은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장작이 타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어우러져 구수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축향은 이런 일상의 소소함이 이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엎드려 보아라. 등짝이 장작보다 단단하구나. 축향이 농담조로 말하자 산바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시원한 듯 괜히 떨리는 듯.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지요. 어색함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미묘한 설렘이 자리 잡았다. 축향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산바리가 행랑채로 들어간 후에도 축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지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산바리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실한 눈빛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산바리는 집안일에 완전히 적응했지요.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축향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또는 산바리의 일처리 능력에 만족했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지요. 가까이 있어도 멀고 멀리 있어도 가까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며칠 뒤 점심때가 되었을 때 축향은 특별한 제안을 했지요. 반일을 하고 있는 산바리에게 도시락을 싸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산바리는 뒷산밭에서 무와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햇살이 따가워 보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저고리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밭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마님이 직접 나오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괜찮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낫겠어요. 축향은 정성껏 도시락을 쌌다. 흰 쌀밥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를 작은 오지 그릇에 담았다. 계란찜도 만들고 멸치볶음과 콩나물 무침도 준비했지요. 보자기에 곱게 싸서 나무 그늘이 있는 밭머리로 향했지요. 밭으로 가는 길에는 코스모스와 들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축향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는 시원했지요. 수백 년은 좋게 된 듯한 큰 나무가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부드러운 풀이 깔려 있었습니다. 죽향은 보자기를 펼치고 도시락을 꺼내 놓았다. 산발이는 흙투성이인 손을 우물에서 깨끗이 씻고 와서 죽향 맞은편에 앉았다. 이렇게 함께 먹으니 밥맛이 다르네요. 그래요? 늘 혼자 먹던 밥이라 재미가 없었는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죽향은 오랫동안 이런 마음 편한 시간을 갖지 못했지요는 것을 깨달았다. 산발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마님이 직접 만드신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과찬이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 음식일 뿐인데.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간 음식은 다른 법이지요. 산발이의 말에 죽향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또는 한 번도 자신이 만든 음식을 제대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생집 음식이 더 맛있다며 불만을 표했을 뿐이었습니다. 산발이는 결혼은 안 했나요? 죽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발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수총각이옵니다. 그 말에 죽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발이의 진솔한 대답이 귀여웠던 것이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자네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마님도 외로우신가요? 산발이의 질문에 죽향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 멀리 산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손길이 그리웠다오. 그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산발이는 죽향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았다. 그것이 눈물인지 이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슬픔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알면 그분은 이 집을 집으로 여기지 않소. 죽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부부로 지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늘 기생집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집에 와서도 술에 취해 잠드시는 게 전부예요. 산발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죽향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그 순간 죽향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마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죽향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드러나 있었고 산발이의 눈에는 진실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죽향의 치마폭을 살짝 들쳐 올렸고 그녀는 서둘러 옷깃을 여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죽향이 중얼거렸지만 산발이의 따뜻한 손길은 계속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죽향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다. 마님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가요?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량한 분이에요. 산발이의 진심 어린 말에 죽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는 것을 느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서인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왔지요.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소희는 그저 평범한 머슴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자네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죽향은 산발이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보통 머슴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자 두 사람은 자리를 정리했지요. 돌아가는 길에 축향은 산바리와 나란히 걸으며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도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마님이 괜찮으시다면 언제든지요. 그날 밤 축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지요. 산바리의 따뜻한 손길과 진실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하늘도 함께 열린다 하였거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연한 기회에 축향은 산바리에게 집안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안채 뒤편 창고를 정리하던 중 낡은 문서 꾸러미를 발견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이게 뭐지요? 산바리가 먼지 쌓인 상자에서 꺼낸 문서 묶음을 보며 물었습니다. 축향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문서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결이에요. 손이 떨리는 축향을 보며 산바리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금맥 채굴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축향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발견한 금맥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사또의 인장이 찍힌 다른 문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양도 계약서인데요? 산바리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축향의 아버지가 빚을 지고 금맥을 사또에게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를 보니 뭔가 이상했지요. 이 문서가 증거요. 내 기댈 때는 이제 자네뿐. 축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산바리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이 일대에서 금맥을 발견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또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었죠. 축향의 설명에 따르면 사또는 먼저 허위 빈문서를 만들어 아버지를 압박했지요.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금맥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지요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항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에 휘말려 돌아가셨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가 죽은 후 사또가 교묘한 방법으로 금맥을 가로챈 흔적이 역력했지요. 위조된 빈문서와 강제 매매 계약서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또가 금을 캐내어 어디로 보내는지 아시나요? 산바리의 질문에 축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또가 한양의 어떤 세력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목격했지요고 했지요. 밤마다 별채에서 누군가와 만나더군요. 목소리가 낮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군이라는 말도 들렸고요. 산바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대군이라는 말은 심상치 않았다. 그것은 왕족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금계와 연결되면 영모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하지만 축향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마님, 이 문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잘 보관하셔야 해요. 자네는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보통 머슴과는 다르네요. 고향에서 서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산바리의 거짓말은 자연스러웠다. 사실 그는 한양에서 온 암행어사였고 이런 문서들을 분석하는데 능숙했지요. 하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님, 혹시 사또가 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아시나요? 별채에 금고가 있어요. 늘 자물쇠를 채워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축향은 산바리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때가 무르익는구만. 산바리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축향은 듣지 못했지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금괴 밀반출 현장을 포착하고 배후 세력을 색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서를 다시 상자에 넣고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축향은 산발이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산발이는 축향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그날 밤 축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지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사또의 배신, 그리고 산발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산발이도 행랑채에서 밤늦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인장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다. 그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땅속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라. 보름달이 밝은 어느 날 밤 사또는 교묘한 함정을 준비했지요. 산발이의 존재가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축향과 산발이가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혹시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갈까 우려했던 것이다. 사또는 별채 금고에서 금괴 몇 개를 빼내어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부러 큰 소리로 난리를 쳤다. 도둑이야. 금고에서 금괴가 사라졌다. 사또의 외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하인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축향도 급히 달려왔지요. 사또는 눈을 부라리며 산발이를 노려보았다. 내 놈, 어젯밤 어디 있었느냐? 행랑채에서 잠을 잤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산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랑채는 혼자 쓰는 공간이었고 밤중에 누가 지켜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놈이 수상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사또는 기다렸습니다는 듯이 형방을 불렀다. 형방은 곧바로 포승줄을 가져와 산발이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산발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저항하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내 놈, 금은어씨를 알겠느냐? 사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발이는 침착했지요. 진실은 물 위에 뜨는 법이지요. 그 말에 사또는 더욱 화가 났다. 감히 자신 앞에서 당당하게 대들다니. 사또는 산발이를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지요. 자네는 죄가 없어요. 축향이 달려가려 했지만 사또가 매서운 눈빛으로 제지했지요. 여편네는 들어가 있거라. 이런 일에 끼어들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산발이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혹시 내 놈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 아니냐? 사또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축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산발이는 끌려가면서도 축향을 돌아보며 눈짓을 보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산발이는 의자에 묶인 채 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요. 형방이 동아줄을 당겨도 몽둥이를 들어도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어서 자백하지 못하겠느냐? 없는 죄를 어찌 자백하겠습니까? 산발이의 태도는 보통 머슴과는 달랐다. 형을 받으면서도 당당했고 말투에는 굽히지 않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형방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놈 분명히 금고 열쇠를 어떻게 구했을 것이다. 저는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짓말 마라. 며칠 전부터 별채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을 봤다. 실제로 산발이는 금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별채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둑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증거 수집을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고문이 계속되었지만 산발이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사또의 행적에 대해 은근히 떠보는 질문들을 던지며 정보를 수집했지요. 사또께서는 한양에 자주 편지를 보내시는지요? 내 놈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형방이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산발이는 꿋꿋했지요. 그날 밤 죽향은 홀로 갈대밭에 나가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슬픈 곡조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산발이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면. 죽향은 자책했지만 동시에 산발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달빛 아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지요. 한편 관아의 차가운 감옥에서 산발이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반응으로 보아 곧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은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색했지요. 의로운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다 하였거늘. 그로부터 사흘 후 깊은 밤 포구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작은 배 한 척이 조용히 접안했지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무거운 상자들을 육지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별채에서 나와 포구로 향했지요. 그의 뒤를 따르는 형방과 왈패들의 발걸음이 자갈길에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들이 나르는 것은 다름 아닌 금괴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금맥에서 캐낸 금을 한양의 영모 세력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나르거라. 하나라도 바다에 빠뜨리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사또의 목소리가 밤바다에 낮게 깔렸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섬뜩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포구 언덕 위 솔숲 그늘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산발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암행어사 이별이라고 불러야 했지요. 때가 왔지요. 이별의 신호에 따라 숨어있던 광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횃불이 일시에 켜지면서 포구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물비늘 위로 반사된 불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또 일당은 당황했지요. 무엇이냐? 누구냐? 사또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광군들이 사방에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형방과 왈패들은 칼을 뽑아들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이별이니라. 너희들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이별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자 달빛이 그 위에서 번쩍 반사되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야 산발이의 정체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그럴 리가. 내 놈은 머슴이 아니었단 말이냐? 사또 이인걸. 너는 금맥을 강탈하고 그 금으로 영모를 꾸민 죄인이다. 어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포구에 울려 퍼졌다. 광군들은 재빨리 사또와 그 일당들을 포위했지요. 칼날이 달빛에 번뜩이며 차가운 빛을 발했지요. 좌상과 대군께서 계시거늘. 왈패 두목이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어사는 단호했지요. 그 좌상이 누구든 대군이 누구든 상관없다. 백성을 수탈하고 나라를 배반한 죄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광군들의 훈련된 솜씨 앞에서 왈패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고
바다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겠다. 어사의 외침에 왈패들이 하나둘 무기를 던지기 시작했지요. 형방도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포구에는 항복한 자들의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사또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머슴에게 속았다니. 내가 속인 것은 머슴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리고 광군들에게 금괴를 모두 압수하라고 명령했지요. 이 금괴들은 모두 백성들의 것이다. 내가 강탈한 금맥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내 놈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축향 마님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내가 위조한 빈문서와 강제 매매 계약서 말이다. 사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증거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양으로 보낸 편지들도 모두 압수했지요. 영모의 증거가 명백하다. 어사의 말이 끝나자 광군들은 사또 일당을 모두 결박했지요. 금괴들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밤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정의는 승리했지요. 악은 한때 기세를 떨쳐도 결국 정의 앞에 무릎 꿇는 법이라. 이튿날 새벽 사또댁에는 아침 종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축향은 안방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첫빛을 바라보며 지난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발이가 관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또가 왜 밤중에 나갔는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축향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사또가 산발이를 데리고 온 것일까? 아니면 더 나쁜 소식을 가져온 것일까? 마님, 저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분명 산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축향은 기쁨에 겨워 문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까지의 산발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관인의 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몇 명의 광군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산발이가 맞나요? 축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별입니다. 암행어사 이별. 어사의 말에 축향은 한순간 어리둥절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진실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마님을 속인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님께 드린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어사는 조심스럽게 축향에게 다가갔다. 축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당황, 안도와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사또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금맥 강탈과 영모 혐의로 한양으로 압송될 것입니다. 어사는 축향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지요. 사또가 축향의 아버지를 죽이고 금맥을 강탈한 일, 그 금으로 영모 세력에게 자금을 대던 일,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문서 덕분에 사또의 모든 죄상이 드러났고 빼앗긴 금맥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축향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드디어 풀린 것이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이 고을 백성들이 숨쉬게 되었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마님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사는 죽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죽향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어사는 조심스럽게 죽향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야 집이 집 같아지겠지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구석에는 죽향이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방망이가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사와 죽향은 서로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지요. 어사는 임무를 마친 후에도 이곳에 머무르며 죽향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지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결혼했던 몸이에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과거가 장벽이 될 수 없어요. 어사의 진심 어린 청혼의 죽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일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죽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한 미소가 피어났다. 네, 함께 하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포개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어제까지 없던 평화로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관직은 그만두고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마님과 함께 금맥을 다시 운영해서 고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보았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죽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사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지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마님 덕분에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방 안에는 따뜻한 정적이 흘렀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죽향의 마음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진실한 사랑은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더욱 깊어지는 법이라. 그로부터 한 달 후, 사또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사 이별은 관직을 그만두고 죽향과 혼인하여 이곳에 정착했지요. 빼앗겼던 금맥은 다시 죽향의 소유가 되었고 그 수익으로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지요. 새로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금맥 운영을 공정하게 했지요.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는 고을의 서당과 의료시설을 위해 사용했지요. 이별의 행정 경험과 죽향의 인덕이 합쳐져 고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다. 마당에는 새로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마루에는 죽향이 정성스럽게 말린 배보자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예전에 냉랭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집 전체에 활기가 넘쳤다. 이별은 더 이상 거짓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화려한 관복 대신 평상복을 즐겨 입었고 백성들과 격이 없이 어울렸습니다. 죽향 역시 사또 부인이라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평범한 아내로서 행복을 찾았다. 어느 저녁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지요. 석양이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디선가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지요. 갈대밭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갈대들을 흔들어댔다. 행복한가요? 이별이 물었습니다. 죽향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지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벼슬살이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보람 있어요. 마당 한 구석에서는 갈대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서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지요. 하지만 이별과 축향은 관청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복리에만 신경 썼다. 그들이 운영하는 금맥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고을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방망이는 이제 방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소중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추운 밤에는 화롯가에 앉아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다. 이별은 죽향에게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죽향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봄이 오자 마당에는 새싹들이 돋아났다. 죽향이 직접 심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고 집 전체가 생기로 넘쳤다. 이별은 죽향이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가지면 좋겠어요. 어느 날 죽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이별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지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요. 그들의 사랑은 성급하지 않았다. 오랜 시련을 겪은 만큼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겼고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느꼈다. 고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존경했지요. 권력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요. 아이들은 이별을 좋은 어른이라고 불렀고 부녀자들은 죽향을 어진 부인이라고 불렀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가며 두 사람의 사랑도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량한 마음은 하늘이 돕고 진실한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 하였으니